네, 더 라이브. 네, 주간 저희가 이제 격주간이죠. 실제는 격주간으로 그 전자상거래 관련된 소식들을 브리핑해드리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부에는 그걸 하고 2부에는 연달아서 주간 클라우드 브리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커머스 방송은 함께하는 셀로고 대표 호준환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쇼핑몰 얘기 다루는 커머스다 도항구 기자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셀로고 대표 호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요즘 가을. 예. 진짜 청명하다는 가을 날씨가 뭔지 알 수 있는. 근데 갑자기 오늘은 좀 쌀쌀해지긴 했는데, 오늘 주제가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 엑시탄 쇼핑몰 회사들이 있어요, 한국에. 스타트업으로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막 매출 한 100억, 아니면 심지어 1000억, 1400억,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곳에 팔립니다. 외국계 기업에도 팔리고, 국내 전통 기업이 또 이런 스타트업을 또 인수도 하고, 쇼핑몰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음식도 있고, 아이템도 되게 다양해요. 전자상거래라는 게 원래 그런 건데, 그래서 이번에 셀로고 호준환 대표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렇게 재밌게 한번 분석을 해왔습니다. 예. 일단 쇼핑몰 하시는 많은 사장님들이 이제 하시면서 나도 이걸 해서 좀 돈을 벌 거야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벌어야지 돈을 벌었다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밖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 2000년 2001년도에 쇼핑몰 막 시작할 네네네. 때만 해도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야, 그러면 인터넷으로 물건 팔아갖고 얼마나 돈을 벌겠다고 그런 걸 하냐. 그래도 좀 돈 좀 벌려고 그러고 뭘 팔려고 그러면 백화점에 매장이 있거나 그렇죠. 길에 큰 매장이 있거나 이래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시작했던 많은 업체들이 이제 그 매출이 막 1000억대 나는 쇼핑몰들도 생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매각이 돼서 좋은 그 엑시스를 한 이제 창업주분들도 이제 많이 생겨난 상황이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어떤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처음에 예. 담당 기자였잖아요. 전자상거래 그렇죠. 쪽에.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옷을 인터넷으로 사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때 맞습니다. 기자들도 예. 그랬고 그 사업에서 이제 옷을 판다. 그랬더니 아니 옷은 내가 입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예. 99년 2000년도에 다 그랬거든요. 근데 웬걸 막상 하고 보니까 엄청 많이 그렇죠. 요구가 있는 거예요. 대신 이제 그 중에 반품하는 고객이 있어서 고객 고민이셨는데 그렇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품목이 되게 잘 팔리다 보니까 그리고 예. 예상했던 거는 생각보다 안 되는 거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지금도 쇼핑몰에서 쇼핑몰 창업해요라고 하면은 주요 아이템은 의류고요. 이런 예. 기본. 그렇죠. 의류를 가장 많이 하시고 오늘 의식주니까 그렇죠. 집은 그렇다 치고 네. 먹는 거하고 옷. 옷.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옷 얘기는 워낙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옷이 아닌 아이템 갖고 좀 이제 대박을 내셔서 엑시탄 사례들을 이렇게 좀 한번 보려고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추천해주는. 첫 번째로는 올 초에 워낙 화제가 됐던 스타일란다 얘기를 이제 빼놓고 갈 수가 없어서 이 얘기를 일단 좀 한번 해볼게요. 여성 대상으로 예. 처음에 옷으로 출발하셨다가 그렇죠. 또 오픈한 매장까지 그때 을지로에 영클럽인가요 거기? 롯데 영플라자에도 매장을 내셨었고 영클럽 뭐야? 예. 창피해라. 그리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다 건너듣는 거지만 또 홍대 또. 예, 홍대에 매장 로컬 냈었을 때는 그날 이제 저도 우연히 운전하고 있었는데 교통방송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오늘 스타일랜드 매장이 오픈해갖고 홍대 홍대 쪽에 앞에? 길이 막힙니다. 이런 안내가 계속 나올 정도로 네네. 그날 많은 고객들이 이제 스타일랜드 매장을 방문하신 걸로. 의류로 시작했다가 여성 화장품으로 하면서 매출이 쫙 크고 그렇죠. 젊은 여성 팬들한테 그 광고 모델도 연예인이 내가 할게라고 했다가 까이고 그것까지는 되게 다양한 정확하게 스타일. 모르겠는데 그런 거 많았어요. 루머 네. 중에 하나가. 워낙 모델도 유명해지고 이래서 그렇죠. 예. 자체 모델이었는데. 그렇죠. 연예인급 그 인기를 된 거죠, 누렸다. 그분들이.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랬으니까요. 그 회사가 매각 예. 판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스타일랜다 매각이 좀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금액이 네네. 워낙 커서인데요. 네, 얼마예요? 스타일랜다가 이제 그 로레알이라는 그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에 네네. 인수가 됐는데 처음에 이제 신문에 났을 때는 70%를 이제 지분의 70%를 매각하는 조건에 약 4천억 원 얘기가 됐어요. 4천억. 예, 이제 어마어마하죠. 와, 4천억? 예. 와, 초대박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 스타일랜다 CEO가 20대 초반에 이제 시작해갖고 회사를 네네. 키운 거니까 30대 젊은 나이에 아주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건데요. 결국은 이제 로레알이 그 지분 100%를 다 인수하기로 이제 최종 결정이 났다라고 이제 언론에 났고 최종 인수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제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일단 70%에 4천억이었으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었겠죠. 그래서 일단 스타일랜다가 워낙 올 초에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스타일랜다는 시작할 때는 이제 여성 의류로 시작을 했지만
그 쓰리 컨셉 아이즈라는 이제 자체 브랜드로 기획한 화장품이 워낙 소비자 반응이 좋았고 특히 아, 중국에서 네네. 워낙 반응이 좋아서요. 네. 그 이제 색조장? 네, 색조 화장품이죠. 그 여성분들이 그 색조화장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아니, 와이프도 잘 화장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기본 기초 네네. 화장만 하시고 네네네. 그러시니까. 그래서 뭐 화장품이 워낙 대박이 나서 중국에서 특히 이제 워낙 반응이 좋았었고 어떤 신문에서 다룬 기사에 보니까 중국 현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 1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아. 있었어요. 중국에 진출하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매장은? 아니죠. 중국에도 진출을 했었던 아.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KBT라는 이제 그 한국 화장품 산업이 워낙 좀 성장세를 타고 있었고 네네. 거기에 그 이제 스타일란드의 쓰리 컨셉 아이즈가 뭐 1등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뭐 발표된 자료를 보면 매출은 이제 한 1,600억 정도 연매출. 이미 이제 하고 매각금액, 있었구나, 그 정도. 그래서 연간 매출이 그 정도를 하고 있었고 뭐 그 중국이랑 합친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연매출을 그 정도 하고 있었고 매각 금액은 70%에 4천억 기준으로 100% 네. 인수한 것으로 이제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죠. 저도 이제 쇼핑몰 업계에 있다 보니까 네. 야, 쇼핑몰 하면 다 그렇게 대박 나는 거냐? 뭐 1,000억, 그렇죠. 2,000억 막 이렇게.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대신에 뭐 1, 200억 정도 대박 난 사례들은 조금 많이 있어서 이제 오늘 좀 그런 얘기들도 좀 같이 해보려고. 그 한 겁니다. 4천억짜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줄어드니까. 그렇죠. 너무 현실적인 또- 얘기로 오는 거죠, 아. 이제. 예. 근데 이제 그 정도로 큰 정도고 또 네. 로레알은 또 되게 독특한 게 여러분 그 되게 그 제가 CES 예. 브랜드를 CES로 했으니까 2018 갔는데 거기에 이 얼굴 색조하고 이 손톱에다가 네. 올리는 어떤 스타트업들하고 하는 걸 거기서 전시해줘요. 음, 그 다들 이렇게 손톱 길이 여성분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건강하는 무슨 센서를 거기다 집어넣어. 여기다가요. 예, 그러니까 액세서리 웨어러블 이슈인데 음. 자꾸 여기다 뭘 차는 걸 다 귀찮아하시니까 그럼 아니 손톱에 미용 및 건강 체크 같은 걸 하는 거야 일단 최고. 그런데도 계속 IT에도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랑 협력해가지고 매직 미러 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로 영상 봤습니다. 보셨죠? 예. 이거 화장품 그냥 예. 가서 거울에 내가 색조 원하는 걸 갖다가 여기다 대요. 그럼, 아니면 이런 데 그렇죠. 눈에다가 딱 하는 순간 진짜 바로바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IT 및 또 아시아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 이슈가 되게 그렇죠. 있었는데 네. 이번엔 되게 강력하게 인수한 거죠, 진짜. 워낙 뭐 액수도 커서 네. 뭐 해외에서는 어떻게 다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뭐 한동안 올 초에 그 쇼핑몰에서 대박난 사례로 뭐 워낙 많이 다뤄졌었고요. 네네. 예, 원래도 그 스타일랜다 CEO가 워낙에도 좀 그 유명했었는데 이 매각을 계기로 완전히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셀럽 중에 한 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매각하고 나서 인터뷰는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뭐 요즘에 가끔 보다 보니까 뭐 언론 기사에 뭐 쇼핑하러 스타일랜드 매장 가셨던 기사나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이런 거 아. 보니까 예, 지금도 계속 이렇게 뭔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회사는 어떤 회사가 예, 있어요? 오늘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디자인 쇼핑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던 10x10이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로 예쁜 팬시한 문구라든지 생활소품 이런 것들을 네네. 취급했던 업체인데요. 네네. 이제 10x10이 2013년도에 GS 홈쇼핑의 지분 80%를 매각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매각 금액이 약 160억 원 정도. 2013년도 아, 15년, 뭐 5년 전에? 이때인데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꽤 큰 금액이었죠. 그렇죠. 그 예. 당시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매각이 됐는데 여기가 좀 재밌는 게 그 10x10 창업자 중에 그 이창우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네. 이분이 이제 10x10을 2013년에 매각을 하셨고 음. 그 이전에 2011년도에 29cm라는 네네. 쇼핑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감성 패션 쇼핑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색하긴 한데 그게 뭐예요? 어, 갑자기 패션몰이? 그러니까 단순히 옷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패션의 어떤 소재를 컨텐츠화해서 이것들을 아. 모바일에 아주 적합한 컨텐츠로 만들어서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미 그거를 시작하실 때 GS 홈쇼핑이 또 여기도 지분 참여를 했었었고 아, 미리 할 때 네, 투자를 그랬던 것 했었고.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요번에 2015년이죠. 요번은 아니고 2015년도에 그 GS가 29cm 지분을 마저 인수를 다 했었어요. 투자를 했다가 인수 네, 완전히 그래서 하고. 100% 인수를 하셨고 그 최종 인수할 때 인수 금액 이제 발표된 게 69억인데 그게 몇 프로 지분에 대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한 창업자께서 아, 같은 GS 홈쇼핑에 네네. 자기가 만들었던 아이템을 연달아 2번 판매를 한 오. 거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테크 기반의 아이템이라고 하면 네네. 하나의 기술을 매각을 했는데 또 이것과 연계된 기술이 있어서 뭐 또 그 다음에 서브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아이템이잖아요. 아, 물건을 외국 파는 같은 플랫폼이니까. 테크 기업들은 대략 어떻게 되냐면 예. 되게 그 기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심심한 거예요. 돈도 많고 실제는. 네. 그러다가 뜨는 아이템이 있어. 스타트업에. 그러다가 자기네끼리 쭉 나가요 그냥.
하다가 막 뭔가를 만들어. 근데 자기가 이쪽 기업에 근무를 했었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알거든요. 근데 안에서 큰 조직이 움직여서 하기 뭐 하니까 그래서 여러 회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나온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하다가 이 회사들, 큰 회사들이 알아.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엔지니어였으니까. 뭐 만드는지 또 뻔히 알아요. 심지어 어느 회사는 아예 그 사람 팀들이 별도로 있어. 그게 무슨, 다른 회사는 이탈리아 마피아라고 불리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러니까 그 팀만 나갔다 사고, 좀 있으면 나갔다 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해. 그러니까 테크 쪽엔 약간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쇼핑몰 쪽에 하나를 만들어서 지분받고 팔았다가 또 다른 하나 그렇죠. 내고 하는, 한국에서도 실제는 이례적인 일인데 이게 뉴스가 많이 났나요? 아니요, 그렇게 뭐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고요. 대래 얼마 전에 이제 29cm가 그 스타일쉐어라는 네네. 어떤 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한테 그 매각이 됐어요. 300억 원에. 네, 그래서 요게 더 이제 크게 났었죠. 그래서 이제 스타일쉐어는 뭐 처음에 이제 패션 컨텐츠 뭐 이렇게 서로 그 패션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는 그 플랫폼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상거래를 붙여가고 있는 네네네. 중인데, 재미있는 건 이 스타일쉐어도 GS 홈쇼핑이 투자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은 보면 이제 그 10x10에서 시작해서 스타일쉐어까지 이어지는 이 어떤 하나의 그 매각 얘기의 주인공은 실제로 GS 홈쇼핑이다. 여러분 저기 물레동에 가시면, 물레동에 가면은 그 GS 홈쇼핑 본사가 있어요. 빌딩도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저도 가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GS가 글로벌하게, 그 국내에만 스타트업에 투자한 게 아니고, 네. 이 모바일이라든가 이랬을 때 IT 쪽 하는 파트 분들이 그 전문가 그룹들이 모였는데 거기 한국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출신도 있어요. 투자가 중에.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아는 중국인도 와 있고, 미국에서 공부한 미국인도 있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국 가서 공부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투자팀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끼리 그렇죠. 계속해서 추천하고 네. 어떻게 하는지 스타트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팀들이 잘 꾸려져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시너지를 어떻게 낼 수 있느냐. 그럼 리테일 숍까지 같이 갖고 있고 하는 부서도 있잖아요. GS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시너지를 어떻게 낼까 이거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투자했던 회사들끼리 이쪽끼리 연결해주면 어때?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를 밖에서는 CVC라고 합니다. 코퍼레이티드 VC. 아하. 그 VC가 일반 전문 펀드 하는 아닌, VC 벤처 캐피탈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우리의 혁신을 하려고 했더니 안에 있는 사람을 엑시시키거나 안에서 스타트업을 키워가지고 인력한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문 그룹들을 찾아놓고 거기다가 자금을 투자해줘요. 그래놓고 우리 기업 가치가 좋을 때 아까 말한 대로 호 대표한테 투자했는데 괜찮아. 그러면 좋다. 이 회사를 차라리 다시 사자. 그러다 보면 약간의 이제 이슈를 있죠. 왜냐면 저 사람 특별하게 줬다가 이렇게 누구만 밀어주는 거 아니야 하지만 글로벌하게 요즘 VC 시장에서 CVC가 엄청 크고 있어요. 예, 뭐 지금 보다 보니까 그 GS 홈쇼핑이 요즘에 뭐 쇼핑이라든지 이쪽 관련돼 있는 스타트업이나 플랫폼들의 투자도 워낙 많이 했었고요. 말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아는 분이 핵심 그래요? 서비스도 뭔가 하고 있다는 예. 것 정도만. 뭐 CJ 오쇼핑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잠깐 뭐 나중에 다루려고 했었지만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CJ 쇼핑도 펀샵이라고 그 남자들을 위한 장난감 가게라는 컨셉으로 시작한 펀샵을 얼마 전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뭐 펀샵은 오프라인 매장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쪽으로도 좀 진출하고 이러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패션 쪽에서는 이제 W 컨셉이라고 그 편집샵을 하는 곳이 IMM 인베스트라는 곳으로 이제 인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었던 게 W 컨셉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약 80%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가 IS 이커머스라는 회사예요. 이렇게 들으면 잘 모르는데 예전에 그 해외 직구 뭐 이런 걸로 좀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위즈위드라는 사이트 있어요. 위즈위드의 운영사예요. IS 이커머스가. 그러니까 이름이 예전에 법인명이 위즈위드였었던 그게 상품 서비스의 브랜드였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법인명을 바꿨었고요. 그래서 IMM 인베스트먼트가 그 IS 이커머스의 지분 60%를 인수를 하면서 W 컨셉까지 같이 인수를 하게 된 사례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인수 금액이 워낙 좀 컸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IS 이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뭐 브랜드가 위즈위드라든지 뭐 다른 서비스라든지 뭐 패션 브랜드들이 있어서 인수 금액이 한 600억 정도 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굉장히 큰 규모였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재밌는 사례고, 왜냐면 이제 패션에서 뭐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타일랜드가 워낙 커서 좀 작아 보이지만 600억도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도 이제 좀 재밌는 거고. 이런 사례는 저는 이제 그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창업자가 끝까지 가야만 되냐. 그렇죠. 아니면 진짜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더 큰 회사 성장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가 그런 인력들한테 팔고 자기 또 다시 뭐 새로 스타트하고 하든지 있는데. 아니면 네. 또 다른 쪽에 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나는 회사를 팔고 부자가 될 수 있다 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 걸 권장하는 거거든요. 야 없는 시장에서 네가 개척해가지고 팔았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꼭 창업 한 분이 끝까지 가야 가지 된다고. 않으면 약간 부정적인 시가 그렇죠. 있잖아요. 먹튀한 거 아니야 이런 스타일에. 돈 받고 빠졌어 뭐 이런. 네. 근데 제가 오늘 요 주제를 설정한 것도 지금 뭐 쇼핑몰 창업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고 네네. 다들 큰 꿈을 가지고 계신데 네. 남들이 야 그거 뭐 되겠어 이러더라도 이런 사례만 봐도 이미 된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 좋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쪽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다룬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예, 고준환 대표가 일했던 회사도 있잖아요. 네,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트래블메이트라고 여행용품 전문 네네. 편집샵이었었죠. 네. 그래서 여기도 작년에 이제 LX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 약 250억 정도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네. LX 인베스트먼트는 그 루이 카토즈라는 그 핸드백하고 지갑 이런 거를 하는 태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의 관계사예요. 네, 그래서 아마 태진 인터내셔널도 그 이제 워낙 뭐 백화점에 매장도 많이 있고 탄탄한 브랜드다 보니까 네네. 이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트래블메이트를 인수하면서 뭔가 좀 어떤 새로운 그 발전 도약을 좀 모색하기 위해서 인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 트래블메이트 대표는 저희들 친구입니다. 그 녀석 지금 러시아 갔다가 아프리카 여행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예, 야, 돌아와서 술 한잔 사라. 네, 기린 사진만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 기린 옆에서 입을 막 이러고 있어. 네. 내가 네 입이 더 무섭다 이 녀석아. 이제 그 트래블메이트가 조금 재밌는 거는 다른 데들은 이제 주로 이제 플랫폼들, 그러니까 이제 셀러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서 거래가 일어나고 혹은 이제 물건을 뭐 사서도 많이 파셨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네네. 대개는 이제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유통하는 유통 플랫폼에 가까웠는데 트래블메이트는 시작할 때부터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시작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여행용품이라는 카테고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여행용품이 캐리어, 여행구, 여행 가방밖에 없던 시절에 뭐 여행자들을 위한 배낭, 뭐 소품 이런 것들을 취급하고 싶어서 시작하다 보니까 네. 뭐 가져다 팔 게 없어서 처음부터 만들었었거든요. 브랜드를 트래블메이트라는 이름으로. 독자 브랜드로.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곳들은 유통을 하는데 주로 이제 기존에 앞에 있는 것들을 예, 그냥 회사 브랜드만 있고 제품한테 브랜드 거의 안 하고 그렇죠. 그냥 있던 제품들을 팔거나 그렇죠. 이랬었는데 이쪽은 예. 아예 브랜드를 그냥 예. 제품에다가 붙여서 그렇죠. 그래서 쉽지 뭐 않았는데 했네요. 그렇죠. 스타일란다도 실제로 자체 브랜드인 쓰리컨셉 아이즈의 성공 덕분에 아주 큰 매각이 있었던 거고 트래블메이트도 자체 브랜드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그 당시에 이제 뭐 발표됐던 외형 매출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금액에 인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요코하마 저기 오픈할 때 일본 인텔 때문에 AI 취재하러 갔다가 거기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요코하마까지 기차 타고 갔다가 갔다 왔죠. 저희가 이제 트래블메이트 시작할 때만 해도 여행용품에 그 일본이 워낙 앞서 있어서 일본에 출장을 많이 갔었는데 네네. 트래블메이트가 이제 사업 시작하고 15년 만에 일본에 매장을 낸 거죠. 상징적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한국의 여행 그 용품 회사가 그렇죠. 맨날 배우기만 했던 그 일본 시장에 매장을 매장을 내고 낸 거죠. 도쿄에도 있었고 요코하마에도 하나 넣고 막 그랬었고.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좋은 그 성과를 낸 거고요. 지금 이제 있는 뭐 오프라인도 당시에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진출을 했었고 좀 제일 의미 있는 거는 인천공항 제2청사에 이제 트래블메이트 매장이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나요?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용객들도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되게 평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 사업에 좀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렇죠. 기분 좋죠. 잘 되고 있으니까. 오프라인 뭐 신도년역에 저기 갔더니 그때도 머리가 좋던데 매장할 때 뭐 환율 네, 그 외환 바꿀 때 그렇죠. 수수료 제로 해가지고 사람들 엄청 모아놓고 뭐 네, 최저 환전 수수료 뭐 이런 매장도 했었고요. 음. 뭐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식품 했던 데 중에서도 좀 재밌었던 게 더반찬이라는 반찬. 그 반찬 거기 또 전문- 20대 창업자로 또 유명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분도 되게 젊었을 때 창업을 하셔서 젊은 나이에 엑시트를 하셨고요. 이분은 이제 발표된 걸로 보면 동원그룹에 300억에 매각을 한 걸로. 동원 참치. 그쪽 이제 동원그룹이죠.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정통, 한국에서 굉장히 그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전통 식품 사업 기업이 식품 스타트업을 인수를 한 거잖아요. 반찬 스타트업을. 참치 넣어서 반찬 만드는. 그거 죄송합니다. 뭐 그럴지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재밌는 사례여서 이게 단순하게 뭐
쇼핑몰을 창업하는 아이템들을 한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시작해갖고 끝까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얼마든지 중간에 엑시트를 그렇죠. 하거나 아니면 또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또 또 하고. 조직을 합쳐서 네네. 그리고 브랜드를 또 뭉쳐서 더 네네.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 좋은 아이템하고 기획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전반적으로 이제 생태계가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라든가 맨날 실리콘밸리 네. 얘기하고 뭐 이스라엘 얘기하고 뭐 중국 같은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2000년대 경험하셨던 분들 네. 그 1세대 몇 세대 창업자들이죠 실제. 근데 IT 쪽으로 인터넷 서비스라든가 전자상거래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했던 분들이 모바일 혁명 보면서 다시 한번 그렇죠. 했던 분들이 있으니까 10년간의 어떤 노하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관들도 어떻게 하면 그렇죠. 이 사업을 육성할 수 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풍성해지니까 근데 그전에는 맨땅에 헤딩이잖아요. 그렇죠. 뭐 스타트 할 땐 다 마찬가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더 젊은 사람들이 막 참여할 수도 있고 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뭐 스타트업 육성하면서 이제 일자리 창출 이슈도 없지 않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게 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사회적인 어떤 자산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전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들한테 영감을 주고 관련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그쪽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면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야 우리가 들어가자 했는데 직접 해야지 그랬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도 바뀐 거야. 맞아요. 그분들도 한 15년 이렇게 바뀌면서 그래? 그럼 저기 있는 친구들 걸 써서 저 친구 걸 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그게 됐을 때 성공시킬 수 있냐 없냐는 아마 향후에 또 한번 그렇죠. 한번 해주면 네. 그 뭐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피인수됐던 회사들이 앞으로도 좋은 그 브랜드 뭐 플랫폼으로 성장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또 새로운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지금 보면 이분들이 뭐 하루아침에 대박 난 건 아니거든요. 트래블메이트도 2001년도에 시작했고 지금 말씀드렸던 회사들도 대개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서 다 10년 이상씩들 꾸준히 해오셨던 곳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노하우 그리고 그것이 뭐 물론 시스템화되고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어떤 자기네들만의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저는 그래서 약간 예. 걱정스러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테크 기업은 네. 인수합병 했다가 몇 번 실패 사례가 워낙 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면 아까 말한 지분을 다 인수하는데 네. 그 CEO가 3년간 그 회사에 남아야 되는 조건으로 음. 인수를 많이 해. 그리고 그 조직을 절대 우리 조직으로 안 데려와요. 왜냐면 들어오는 순간 여긴 그렇죠.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업이나 전통적인 프로세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들은 스타트업이고 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그들만의 되게 문화가 빠르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의사결정 빠르게 하고 대응하고 했던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쪽 분들은 저 우리 애들 왜 복장이 저래?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그렇죠. 얘기를 해. 비즈니스 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쟤네들 옷이 왜 저러지? 그리고 애들 왜 네. 출퇴근 시간이 저래? 뭐 그런 근데 문제도 왜 있을 수 니네는 있죠. 임원들하고 좀 회의하는데 왜 보고서 폰트가 이러니? 막 이상한.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엑시트 했던 회사들도 되게 좋긴 한데 네. 한편으로는 왜 그 인수했던 회사들이 그 경험 있는 아까 말한 그 10년 동안 고생했던 그 사람들을 최소한 1년 내지 아니면 2년 정도로 같이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때 엑시트를 확실히 하게 해라라고 네. 하지 않았는지는 좀 궁금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향후에 글쎄요. 2, 3년 더 지나서 아까 말씀하신 이 회사들이 과연 성공적인 인수합병으로 조직이 갔는지는 봐야죠. 한번 보면 네. 그것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앞으로 이 브랜드들이 또 워낙 제가 볼 때는 대형 플랫폼, 뭐 G마켓, 쿠팡, 뭐 이런 어떤 대형 플랫폼들이 이슈가 됐지만 실제로 보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고 그리고 어떤 꿈을 갖기에는 이런 사례들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웃긴 거는 왜 보시기에 이베이 그룹은 G마켓을 인수했었잖아요. 이베이 그렇죠. 옵션이 네.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인수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11번가가 어디 인수했다고는 얘기 안 나오고 롯데도 하긴 하는데 안 하고. 근데 오히려 GS는 조금 되게 인수합병 그렇죠. 활발한 것 같고. 네. GS가 요즘에 좀 많이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좀 재밌었던 게 GS가 이렇게 뭔가를 했는데 아까 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창업자가 같은 회사에 두 개의 아이템을 매각했어요보다는 GS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뭘까가 더 궁금해요. 이런 어떤 새로운 플랫폼들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을 인수하고 그쪽에 투자를 하면서 무엇을 만들고 싶으실까? 그분은 경제지에 만나가.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영어 네. 섭외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라고 하면 전통 기업들은 네네.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키워서 여기에 밑에 막 계열 회사들을 막 만들어내고 누가 뭘 하고 있으면 거기 가서 경쟁을 해서 이기고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 GS 홈쇼핑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조금 모양새가 다르잖아요. 되게 특이한 게 거기 회장님이 네. 65세가 넘으셨을 거래요. 근데 사고가 되게 젊으신 거죠.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밑에 조직이라든가 이런 쪽이 할 수 있게 상황을 하는 거 보면 좀 약간 독특한 기업인 것도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반면에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이 기업들이 이제 사례들을 쭉 말씀을 드렸지만 네. 테크 기반 기업들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기업이긴 한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테크 기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테크가 플랫폼을 댄 회사들 있죠. 카페24라든가 뭐 그렇죠. 메이크샵이라든가 예. 또 뭐가 있죠? 몰테일? 아니요, 뭐, 몰테일은 그 다른 배송대행 쪽이니까 좀 다른 거고요. 뭐, 고도몰, 고도몰. NH엔터가 하고 있는, 뭐,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이제 좀 쓰고 있는 뭐, 위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스타일란다도 카페24를 네네. 플랫폼으로 이용을 했었고, 메이크샵도 번갈아가면서 이용했던 카페24 걸로. 박수.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상거래 업체들이 도전하고 그렇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근데 뭐 테크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기업들도 뭐 자체적으로 테크놀로지에 투자하고 이러지 않아서 아쉬운 네네. 점도 있다라고 하지만 또 반면에 보면 카페24 같은 좋은 플랫폼들이 그렇죠. 있어서 창업자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만약에 테크놀로지적인 문제들, 기술적인 문제들까지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창업을 못 했을 거예요. 미디어도 대전에 있는 회사 하나 있어요. 네. 인터넷 CMS로 쭉 하는 회사가 있어요. 개발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플랫폼들 덕분에 이쪽 생태계,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 소모몰, 전문몰, 뭐 편집샵이라고 불리우는 이 작게 창업할 수 있었던 생태계가 잘 만들어질 수 있었고 네. 그 덕분에 어떤 기술적인 부담들을 덜어내고 좋은 성공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 좀 아쉬운 점들, 이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트래블메이트도 오프라인에 진출을 했고 스타일랜드도 진출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뭐 요즘에 뭐 아까 얘기했던 아마존 포스타라든지 그리고 뭐 그 아마존이 나이키의 상품을 예. 샀을 때 온라인에서 별점이 4개 정도 받은 것만 모아놓은 다 모아놔서 지금 오프라인 실험을 하고 그렇죠. 있죠. 네. 네, 그리고 뭐 나이키의 라이브 스토어라든지 이런 어떤 테크 기반의 오프라인 샵들처럼 그런 사례들이 좀 나오지 못한 점은 좀 굉장히 아쉬운데요. 네네. 그러더라도 한국의 어떤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자꾸 생기는 거는 네네. 전자상거래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게요. 저기 실제 아디다스도 취재하고 그러잖아요. 예. 4차 산업혁명할 때. 그 사람들이 꿈꾸는 그 매장이 뭔지 아세요? 못 들어봤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이 꿈꾸는 거는 만약에 호준환 대표가 와서 체중을 재고 발을 사이즈 이렇게 대요. 그러면 스캔을 떠요. 그리고 그걸 쫙 한 다음에 여기서 옆에 소재를 막 골라. 자기가 원하는 소재들 네. 쫙 하고 그리고 색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 이미 3D 스캔의 위치, 뼈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네. 그거에서 맞게 2시간 있다 오세요. 이렇게 하고 나가. 그러면 2시간 있다 오면 딱 3D 프린터로 타타타타.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완제품이 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분들이 꿈꾸는 건 3D 프린터라든가 그 로봇이나 스캔하고 이런 걸 향후에 매장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일부는 완제품을 사시는 것도 있고 어느 고객은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최소한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2시간이면 2시간 이랬는데 이제 그다음에 3D 프린트 기술, 그다음에 건강 관련된 이렇게 체크하는 네. 거, 그러니까 그 매장을 그렇게 하는데 거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특정 제조 공장 어딘가에 있어가지고 전 세계 SCM으로 유통시켜야 되는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독일에서 여러분 아디다스가 중국 공장을 철수하고 독일에다 공장 졌다가 막 드디어 독일로 돌아왔다고 박수 쳤다가 완공될 때 봤더니 공장에 사람이 없었어요. 무인공장. 네. 무인공장. 뭐 여튼 그런 식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뭐 다 예. 끝났나요? 요 얘기 이제 아까 하면서 오프라인 매장 나왔던 얘기 뭐 짧게 하나만 네네. 좀 해보면은 그 진짜 나이키하고 아마존 이런 예. 사례 해외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아까 이제 뭐 국내에 이제 오프라인에 진출했던 전문샵, 편집샵 이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이제 좀 맞물려서 재밌었던 게 아마존의 어떤 포스타 네네. 샵이라든지 그 나이키. 나이키의 라이브 스토어 네. 이 얘기들이 좀 있어서 뭐
저희가 이제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온라인이 소매 시장을 뭐 20%를 차지했다, 막 이런 네네. 얘기 지난번에 저희 통계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막강하죠. 네, 계속 오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네. 결국은 이제 직접 만져보고 네. 입어보고 싶은 것 그리고 이제 또 물건을 택배로 받았는데 이게 사이즈가 안 맞거나 색상이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고 교환해야 그렇죠, 되는 게 번거롭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상품 정보는 진짜 정확한가? 이런 어떤 신뢰 문제도 남고 네네. 이래서 아. 직접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큰 거는 쇼핑 자체가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주말이 돼서 가족이랑 어디 놀러를 간다라고 하면은 뭐 항상 멀리 뭐 야외를 가고 뭐 차를 타고 어디를 갈 것 같지만 네네. 실제로는 가까운 뭐 백화점이나 전 차가 없어가지고 서울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네, 뭐 큰 할인 매장으로 가거나 뭐 아니면 코엑스몰 같은 이런 네네. 어떤 몰에 놀러를 가서 그렇죠, 하는 것들은 주로 밥 사 먹고 쇼핑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화도 보고, 그렇죠. 음식 먹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오프라인 매장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네네.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매력 때문에라도 네. 사람들은 계속 여기에 대한 니즈들이 있을 건데 그럼 오프라인 매장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뭐 예전에 이제 도 기자님이 저한테 얘기해 줬던 것처럼 비콘을 이용한 뭐 실험이라든지 맛 갔어. 요즘 네, 그 쇠서 기반으로 다 갔어. 네, 이 태클을 매장 안으로 어떻게 들여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아마존이나 나이키가 한 거는 테크도 테크지만 실제로는 자기네가 온라인에서 모아놓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네. 뭐 나이키 사례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이 나이키 라이브 스토어가 열린 동네에 보니까 나이키의 옛날 모델인 코르테즈가 여기는 다른 데보다 2배 이상 팔린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마 이쪽 어떤 지역의 어떤 문화랑 결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코르테즈가 뭐 LA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뭐 영감을 얻었던 상품이어서 더 선호도가 높을 수도 있고. 이게 여기 있구나 이런 거 아니야 혹시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어에서는 다른 브랜드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라인보다는 코르테즈를 훨씬 더 사이즈도 다양하게 갖다 놓고 네네. 재고도 훨씬 많이 보유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험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재밌었던 거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평점이 좋은 상품들만 모아 놓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중급 이상 같은 거. 어차피 오프라인이라는 건 공간의 어떤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다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아마존이 온라인에서 다양한 선택과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는데 다양한 선택은 오프라인에서는 좀 힘이 든 대신에 소비자들한테 이미 좋은 반응을 얻은 제품들만 모아서 보여주고 그렇죠. 또 이런 게 잘 팔린다 하면 궁정찜도 있지. 그렇죠. 그래? 이거 네. 나 없는데. 그렇죠. 사야겠네. 그래서 이제 그때 온라인에서 샀던 것들과 같이 샀던 아이템들, 연관 상품 뭐 아니면 함께 산 상품들을 같이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휴대폰 케이스로는 이런 거를 많이 사요.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전시를 하면 당연히 매출도 올라갈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코너도 있대요. 뉴욕에서 지금 핫한 상품. 이러면 이제 뉴욕 밖에서 온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도 그렇지. 뉴욕에 대한 뭔가 이 동경이 있을 텐데, 야 뉴욕 코드는 이런 거를 산대. 그리고 실제는 아마존으로도 이제 전 세계에서 뭐 사는 사람들, 아니면 나이키도 이렇게 샀던 사람들이 거기만 있는 거예요. 가는 김에 구경하고 싶잖아. 그렇죠. 여긴 도대체 여기밖에 없잖아. 그렇죠. 이게 언제 한국에 들어오는 거야? 아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슈인 거리를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에서 광고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네.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 하나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슈인 거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뉴스로. 거기서 하나의 어떤 그 트렌드를 또다시 형성해낼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잠깐 기술을 얘기하셨는데 네. 최근 아까 비콘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보세요. 그건 자꾸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메시지가 되게 많고. 네. 최근의 기술의 이슈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뉴스하고 실제 이따가 제가 뭐 이 방송 너무 오래 하는 건데 네. 끝나고 나면 주간 브리핑 때 하려고 했는데 아까 실제 네이버 오늘 개발자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네이버 랩스라고 해서 네이버 기술을 연구하시는 그 이제 대표님이 실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쪽 분들도 뭐냐면 아마존 고에 들어간 기술이 자율주행에 때 연구된 기술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꾸 안 되잖아요. 그냥 대신 앱만 키세요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들어오면 대세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자꾸 그렇죠. 푸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엔 센서를 이용한 뭔가가 자꾸 했는데 자꾸 그렇게 했더니 사용자가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센서는 거리를 갔더니 사용자가 이거 들었는데 막 스팸처럼 그렇죠. 날라온 거야.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방식을 바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술이 자연스럽게 사용자들한테 녹아 들어가서 이분은 기술 쓴다고 안 하는데 내가 원하는 쇼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아마존 고 갔다가 사람들이 좀 그냥 나왔는데 진짜 결제가 됐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것도 기술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것들이 이 매장에도 다 지금 적용이 되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좀 이제 봤던 거로는 저도 이제 장사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도 관심이지만 네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와서 보여주는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온라인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작은 행동들을 네. 아마 아마존과 나이키 직원들은 또 유심히 보고 그렇죠. 그거를 또 온라인에 적용시키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서로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해 갈 것이고 온라인에서 아쉬운 부분을 오프라인이 채워주고 오프라인에서 부족한 부분을 온라인이 채워주면서 결국은 온오프라인을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두 개를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이쪽 커머스 시장에서도 성공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뭐 옴니채널? 옴니채널 네.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제 뭐 컨설턴들이 막 계속 얘기했는데 요즘 쑥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보니까 지금도 이게 사례가 온라인 회사는 오프라인에 진출할 때 이미 자기네가 장단점을 알고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은평구에 살거든요. 네. 원감동에 사는데 거기서 보면 삼성도 있고 LG전자도 있고 뭐 하이마트도 있고 전자랜드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있는데 이게 왜 유기적으로 이런 네트워크 그 회사들은 안 될까 보면 부서가 달라요. 아 진짜로 부서가 달라서. 부서가 달라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가전사업부의 오프라인 매장 판매만 부서예요. 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조직이 너무 오랫동안 일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온라인에서 판매되잖아요. 그럼 우리 매출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온라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넌 이거 부서니까 얼마 해라고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그렇죠. 경험을 여기다 어떻게 더 줄 거냐고 들어오니까 이 현장의 매출에 대해서 그 점주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압박을 안 주지. 그렇죠. 예. 그런 목표를 갖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쪽은 이미 부서가 너무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야.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거를 전사적으로 맞아요, 뭔가 맞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오프라인 매장을 앞으로는 니네 매출 전체를 그렇게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른 목표로 하겠다라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변화가 경영자들이라든가 전략가들이 필요한 타이밍. 고위 상층부를 설득해내지 않으면 한국은 오프라인이 이미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다른 나라 얘기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한이 아니야, 도기자. 맨날 이런 분이 너무 많아. 제가 취재다 보면, 도기자,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어. 내 임기는 1년도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위에분들이 좀 손도 좀 대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 또 알차게 일부 원래 30분 하려고 했는데 한 50분 했네요. 네, 여러분 저희들은 2주에 한 번씩 찾아오고 있고요. 여기는 호주난 셀러고라고요. 실제는 셀러고라고 그 셀러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상거래 쪽에다가 오픈마켓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제품들 올리거든요. 그때마다 재고 관리하는 클라우드 사스 서비스를 만든 회사의 대표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는 오픈마켓에서 되게 10여 년 아까 말한 대로 트래블메이트에서도 10년이요? 트래블메이트에서 한 15년 했죠. 네, 그러니까 그 경험하다가 상거래 시장에 이런 게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쪽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런 어떤 트렌드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이렇게 또 함께해 주신 호전한 대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한 2분 정도 쉬었다가 주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